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선로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학습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로 정수와 코로나인데요. 본격적으로 선로 정수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등가 선간거리와 등가 반지름이라는 것인데 이 2가지 사항이 이후 장애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초 사항을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등가 선간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가 선간거리, 이게 대문자 D라고 적고요. 등가 선간거리는 도체와 도체 간의 거리를 약간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체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직선형입니다. 직선형. 이 도체와 이 도체를 우리가 선간거리 D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도체와 도체 간의 거리죠. 근데 이쪽 도체와 이쪽 도체도 마찬가지로 D입니다. D. 그러면 요 끝도체와 끝도체 간의 거리를 이 합친 것 ED가 되겠죠. ED. 다시 쓸게요. ED. 그쵸? 근데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라고 한다면 어떤 걸 등가라고 하냐? 공식을 적어볼 수 있겠죠. 공식 어느 쪽에 적을까요? 공식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등가 선간거리 D는요. n제곱근입니다. n의 제곱근. 근데 이제 각 도체와 도체 간의 선간거리를 각각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선간거리 곱하기 두 번째 선간거리 곱하기 세 번째,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서 n번째 선간거리까지 곱해줘서 이거 n의 제곱근을 하고 단위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선형. 직선형. 자, 직선형 보시면 이쪽 선간거리 하나, 둘, 3개 있고요. 각각은 D, D, E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은 D는 선간거리 3개에 저쪽 D 곱하기 D 곱하기 2D가 되겠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3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게 3제곱근인가요? 루트 안에서 3번 곱해져야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D는 지금 3번 곱해졌죠.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고 2는 못 빠져나와서 2의 3제곱근 곱하기 D, 이거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직선형은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한번 볼까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이쪽 이렇게가 D. 근데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D, 여기도 D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정삼각형.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선간거리 D는 선간거리가 3개죠. 똑같이 직선형과 똑같이. 그러면 3 그리고 여기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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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되어서 그냥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D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삼각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여기가 D고요. 이쪽도 D, 이쪽도 D, 이쪽도 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등가 선간거리가 이 선간거리 4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체와 이 도체가 대각선으로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도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과 높이 그리고 대각선은 1대1대 루트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요. 그럼 여기가 루트 2 D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도체와 이 도체도 루트 2 D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간거리는 정사각형에서 결국 6개가 되는 것이고
적어보면은 정사각형은 D는 성간거리 6개 그리고 각각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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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D, 루트 2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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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D, 그리고 루트 2D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여기는 D가 6번 곱해져야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루트 2, 루트 2 곱하게 되니까 얼마다? 6, 2 밖에 나와서 D 단위는 마찬가지로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직선형,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 끝에 있는 요 결각값들 있잖아요. 결각값들.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력공학 필기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만약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일이 곱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결각값들을 몇 개 안 되죠? 3개밖에 안 되잖아요. 3개를 꼭 암기하신다면 딱 봤을 때 정사각형의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시오 했는데 아, 나 정사각형 외웠어 했을 때 2의 6제곱근 D 딱 고르면 푸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3초도. 그래서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있죠. 일반적인 송전선로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하나, 둘, 셋 해서 이런 정삼각형이 아닌 그냥 약간 삼각형 형태인데 이걸 비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상 삼선식에서는 이런 비정삼각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성간거리 DAB가 되고요. 여기는 DBC가 되고 여기는 DAC가 됩니다. 그쵸?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조금 선로에 불평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라는 것은 선로정수를 평형하기 위해서 약간 지지물을 이용해서 조금 구성을 해주는 건데요. 개폐소 또는 연가용 철탑을 사용해서 어떠한 식으로 선을 구축을 해주냐. 여기가 A상의 전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송전선. 그리고 여기 B상. 여기 C상이 있습니다. C상. 이 보시면은 일단 A상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게 A상이에요. 그 다음에 B상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C상은 이렇게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빨간색이 C, 노란색이 B, 하얀색이 A인데요.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해줌으로써 삼상 선로정수를 평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가의 효과로는 또 알아볼 수 있겠죠. 연가의 효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쪽에 제가 자그맣게 적어보겠습니다. 연가 효과, 연가의 효과도 꼭 정리를 해주세요. 연가의 효과. 첫 번째, 연가의 효과. 1번, 직렬공진 방지. 효과 종류 정도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유도장애 감소. 3번, 선로정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 이렇게 해준 이유가 선로정수를 평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거였잖아요. 선로정수 평형. 이따가 이후에 나오는 선로정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래서 연가를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가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반지름. 등가 반지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가적인 반지름인데요. 우리가 이 등가 반지름을 복도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선이 도체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냥 가게 두지 않습니다. 이 도체들은요. 어떠한 장치를 시설하게 되는데 이 도체와 도체가 붙으면 단락사고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물리적인 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 제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스페이서인데요. 딱딱한 재질의 이 스페이서가 이 전선과 전선이 붙지 않도록 물리적인 거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 등가 반지름은요. 전선 하나의 반지름은 여기입니다. 여기. 맞습니까? 근데 등가 반지름은 이 전체를 고려한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R, 저항, equal, 등가라고 해서 equal은 R의 n분의 1에 S의 n분의 n-1 단위는 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n은요. 제곱근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R의 S n-1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체가 4개일 경우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되겠죠. 도체가 4개 4 그리고 R의 4 빼기 1은 3이죠. S의 3.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이 S가 대체 무엇입니까? 소문자 R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적어보면은 이것은 등가 반지름입니다. 등가 반지름. 그쵸? 그 다음에 이 소문자 R은요. 이 도체 하나의 반지름입니다. 도체 하나의 반지름. 그리고 이 S는 무엇을 S라고 하냐? 이 도체와 도체 간의 거리를 바로 소도체 간격 S라고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미터고요. 네, 이렇게 복도체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복도체를 사용해야 하냐?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체에 사용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안정도가 증대되고요. 안정도 증대. 그 다음 이제 이후에 배우겠지만 코로나 현상 발생을 억제합니다. 코로나 억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 성분이 감소하고 C 성분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L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고 C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후 선로정수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L이 감소하고 C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역률 향상. 역률이 좋아지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전력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역률 향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대됩니다. 송전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죠. 왜냐하면 전선 하나로 얼만큼 전력을 보낼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복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 또한 있습니다. 단점. 이건 사용하는 이유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적는 것은 단점이에요. 단점 첫 번째로는 페란티 효과라고 해서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 자, 우리가 이제 페란티 효과라는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페란티 효과라는 것은 경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작을 때예요. 경부하 또는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 그때 이 정전 용량 C로 인해서 페란티 현상은 바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100V만 필요한데 이 페란티 효과에 의해서 110V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하는 전압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단락 사고 시 제일 큰 게 이 단락
혹시라도 이 스페이서가 뭐 떨어진다든가 해서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도체 간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흡인력이라고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전선끼리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 힘이 바로 흡인력이거든요. 네, 이렇게 복도체 사용하는 이유랑 그리고 단점까지 알아봤고,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선로 정수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전기적인 특성, 즉 송전 손실, 수전 전력, 전압 강하, 그리고 안정도 등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로 정수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선로 정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선로 정수 종류에는 일단 목차부터 제목부터 한번 적고 갈게요. 선로 정수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저항 R, 그리고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로 정수는 선로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수이기 때문에 주파수, 전압, 전류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는요, 보시면 공식에 이렇게 2파이 FC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2파이 FL이라든지 이렇게 주파수 성분 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로 정수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 도체에는 무조건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또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그것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 이는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체는 일정의 일정의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C는 정전 용량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체와 도체, 그리고 도체와 대지 간에는 분명히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후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때 아시겠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G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설 컨덕턴스인데, 컨덕턴스가 무엇이냐? 저항의 역수입니다. 송전 선로에서는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누설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누설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누설 컨덕턴스가 굉장히 작다. 따라서 고려해 줄 만큼의 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저항 R부터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R이라고 적고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은요, 공식 있죠.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운 R은 로우 A분의 L. 여기서 L은 무엇이죠? 선로의 길이, 그리고 A는 선로의 단면적, 로우는 고유 저항률입니다. 고유 저항률. 그럼 전선로 파트 보면은 제가 고유 저항률에서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 선이 있는데 각각 몇이라고 했죠?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 그리고 알루미늄 선은 3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이거 단위는 마찬가지로 옴이 되겠죠. 그 다음 저항은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은요, 도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 RT라고 적고요. 초기 저항값 R0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온도 계수예요. 온도 계수. 그리고 T-T0. T는 나중 시간, T0는 처음 시간에서 결국 T-T0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한 다음 단위는 마찬가지로 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의 저항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어서 인덕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덕턴스. L이라고 적고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읽습니다. 인덕턴스.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도 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여기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이 모두 무엇을 유발한다? 무엇을 발생시킨다?
기전력 E를 발생시킵니다. 기전력 E는요, 이 시간에 따른 전류로 나타낸다면 인덕턴스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따른 자속은요, dt분의 d파이가 됩니다.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결국 이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 L은 뭐라고 표시해 줄 수 있냐? L은 di분의 d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보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결국 투자율이라고 있는데, 인덕턴스는 투자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투자율이 같다. 이것은 이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의 전류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같다라고 해서 Li는 파이 또는 파이는 L은 또는 I분의 파이, 이 정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율이 같으면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보시면은 단위를 제가 또 설명 안 드릴 수 없죠. 단위. 인덕턴스의 단위는요, 여기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으면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라고 있습니다. H라고 적고 우리는 헨리라고 읽습니다. 또 미리헨리도 있는데요. 미리헨리. 이거는 그냥 1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mm. 결국 헨리에 마이너스 1000을 곱하면 미리헨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덕턴스가 이런데, 송전선로에서는 이것을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인덕턴스. 근데 도체와 도체 간에 발생하는, 도체가 이쪽 도체에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이쪽 도체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체가 그 다른 상대방의 도체에 쇄교하는 자속의 영향, 그것을 우리가 M이라고 적고요. M. 무슨 색으로 적을까요? 파란색으로 M이라고 적고요.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 라고 적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 송전선로에서는요, 송전선로에서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합친 개념으로 또 다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단어. 그것이 무엇이냐? 자, 작용 인덕턴스입니다. 작용 인덕턴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2번 L 인덕턴스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인덕턴스입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도체가 하나인 것은 뭐라 그랬죠? 도체가 하나, 단도체. 도체가 여러 개인 거는 복도체. 그러면 우리가 단도체부터 알아볼게요. 단도체에서는 작용 인덕턴스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공식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항도 지나치고 이제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죠. 그 정전 용량 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L과 C 값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정리해 두셨다가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계속. 단도체일 경우 L은 0.05 플러스 0.4605 잘 안 보이시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선생님 이거 어떻게 손으로 풀어요? 못 풀잖아요 하는데 저희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단위가 중요해요. 근데 단위가 진짜 중요해요. 미리헨리에 일반 송전선은 뭐 몇 미터,
뭐 10m, 20m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킬로미터 단위로 하잖아요. 수백 킬로미터까지. 따라서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단위 유의해 주세요. 단위. 그러면 복토체일 때는 어떻게 되냐? L은 n분의 0.05. 자, 여기 나오는 n은 아까 뭐라고 했죠? 등가 성간거리에서도 n 쓰였는데 도체의 수입니다. 그때는 물론 등가 성간거리의 숫자였으면 니나만 여기는 도체의 수입니다. 플러스 여기 0.4605에 아까 복도체에서는 뭐 쓴다 했죠? 등가 반지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소문자 R 대신에 등가 반지름을 쓰게 됩니다. 등가 반지름 어떻게 적었었죠? 우리가 루트에 R에 S에 n-1 그리고 n제곱근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등가 선간거리 D가 됩니다. 단위는 똑같이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S는 소도체 간격, R은 소문자 R, 도체 하나의 반지름. 이게 제가 공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유도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굳이 유도되는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용 인덕턴스가 대체 한 선당 얼마나 되냐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단도체의 성질은 이거, 복토체의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어서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할 텐데요.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어느 쪽에다 적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선된 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 밑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이 대지를 귀로로 한다 했으니까 여기를 왕로, 대지를 귀로. 이쪽에 귀로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A'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소문자 H라고 하고요. 여기 귀로로 하는 곳에서 대지 표면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H라고 했을 때 이 대문자 H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원, 일종의 원이 그려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잘 못 그린 것 같죠?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요. 이게 보시면은 똑같은 반지름입니다. 오해 마세요. 여기도 H가 되는 거예요. H. 여기도 H가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높이가 있겠죠? 이 H의 높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높이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원의 접점이죠. 원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H2라고 했습니다. H2라고 해볼 때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노란색 선. 그러면은 제가 여기도 안 헷갈리시게 노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쵸? 됐나요? 그러면 이 A를 왕로, A'을 귀로로 했을 때 대지 중의 전류는 이 토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깊이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거리를 전선 간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H 플러스 대문자 H. 그러면은 전선 간의 거리가 H 플러스 대문자 H인데 일반적으로요. 이 대지를 귀로로 한다 했는데 이 귀로로 할 때 요 깊이 있잖아요. H, 대문자 H. 이게
요 왕로의 대지간의 거리 소문자 h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뭐 h는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이 h2라는 것은 이것과 이거의 절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h2라는 것은 2분의 h 플러스 h. 근데 우리가 뭐라 했죠? 이 h는 대문자 h보다 작다. 따라서 이렇게 간주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가산한 거리죠. 가산한 거리. 왕복 전류 간의 거리는 이거고, 결국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이 L은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L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문자 첨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L2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이때 이 D가 H 플러스 H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H 플러스 H. H 플러스 H. 근데 이거 잠시만요. 여기가 0.05가 아니라 0.1입니다. 0.1.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0.1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H 플러스 H인데, 이게 H 플러스 H가 아까 2H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2H2로 바꿀 수 있습니다. R분의 2H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이거 단위가 미리헨리에 퍼 킬로미터였어요. 그쵸? 근데 다른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식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형태인지는 유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ln은 로그죠. 자연지수. ln r분의 2h 그리고 괄호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근데 단위가 달라요. 단위. 위에랑 단위 다르죠. 위에는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인데 여기는 헨리 퍼 미터입니다. 미터. 자, 어떠신가요? 이거 제가 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는 L2는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해야 된다. 다만 단위는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 여기는 헨리 퍼 미터가 된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는요, 이거는 평상시 또는 단락 고장 시 계산할 수 있는 인덕턴스 방법이고요. 여기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이거는 일선 지락 고장 시 구할 수 있는 인덕턴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선로정수 처음부터 해서 저항, 인덕턴스, 그리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전 용량부터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은 어려우실 수는 있어도 이 결과값들, 결국 결과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에 한 번씩 정리하셔서 좋은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